금리 인상기에 보통 마지막 제가 봐서는 항상 5% 상승 랠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번 남아있지 않을까.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뭐 뒷단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세소가 될 때까지는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게 언제 살아나느냐. 대표님 저희 뵌지 조금 됐는데 그 사이에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열심히 뭐 사업과 또 뭐 유튜브 채널 또 뭐 투자 네. 뭐 세 가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안경테가 바뀌셨는데요? 네, 그 사이에 수익률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안경에 금을 두르셨는데? 한번 좀 컨셉을 좀 바꿔보려고 하나 샀습니다. 네네. 네. 혹시 안경에 알은 없네? 알이 없구나. 아니 반사될까봐 뺐습니다. 프로 정신이. 네네. 저도 되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구독자 100만 명이 됐습니다. 100만 명에서도 최근에 뭐 집까지 샀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역시 이렇게 나날이 이렇게 발전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 기념으로 사실 제가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100만 축하. 100만 축하. 100만 축하 치고 케이크가 좀 작네요. 작아요. 이게 그래도 엄청 이게 뭐라고 했죠? 비싼 케이크입니다. 진짜요? 네. 무슨 케이크인데? 뭐 수제 뭘 만든 케이크인데.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만들었다기보다는 좀 한 조각 먹어보면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같은 분이 또 여기 많이 출연해 주셔서 사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도 뭐 공헌해줬다고 하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 좀 어떠세요, 대표님은? 뭐 시장이 뭐 계속 박스피로 있으니까 뭐 제 계좌도 뭐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시장을 이기는 슈퍼개미님 아니셨나요? 시장을 이기는 슈퍼개미가 맞기는 맞았죠. 근데 이거 꼭 항상 또 뭐 돈 버는 건 아니니까 오를 때도 있고 뭐 느릴 때도 있고. 네. 저는 뭐 물론 뭐 수익 난 것도 있고 뭐 떨어진 것도 있고 한데 뭐 그렇게 뭐 올해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수익률이 뭐 이렇게 좋았다고 할 수 없죠. 어쨌든 요즘에 계속 약세고 그다음에 뭐 박스피인데 네네.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 수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하고 1월 달에 사실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뭐 거의 100%가 대형주들도 100%다 올랐잖아요.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그 100%가 올랐으면 좀 쉬어줘야죠. 근데 쉬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따졌을 때 100%가 이익이 늘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론 슈퍼사이클로 이제 이익이 더 좋아질 것이다 해서 많이 올랐지만 주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더블이 올라간 거고. 근데 좀 약간 오버슈팅 됐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뭐 실적이랑 더 따라오게끔 좀 쉬어줘야 되는 구간인 거죠. 주식이라는 게 항상 뭐 계속 직진성으로 가지만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 1년 동안 쉬었고 두 번째는 일단 수급이 이제 많이 꼬였죠. 수급이 이제 외국인들하고 뭐 주로 이제 기관들이 많이 팔아서 그리고 개인들이 또 1월 달에 신용으로 너무 많이 사가는 바람에 그래서 좀 최근에는 이제 12월 달에는 좀 개인들이 많이 팔고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신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약세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대로 박스피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거치고 2022년은 좀 점핑을 할 수 있는 건지. 일단 제가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역시 우리 차트 박사 배지한 대표님. 이게 지금 계속 보시면은 2,900에서 3,300을 박스권으로 이렇게 돌고 있고 3,150 정도가 이제 뭐 중심선으로 보여져요. 중심선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한 2,900을 살짝 깼다가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다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해서 그나마 이제 안정권에 다시 들어와 있고 이게 다시 이제 좀 더 안정권으로 들어오려면 박스권에 하단에 있으니까 좀 더 올라가야지 3,150 정도 안착을 해야 중심선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300을 뚫어야 다시 이제 5파 좀 길게 봐서는 5파 상승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길게 보면 주봉선으로 보면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조정 구간이 조정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5파 랠리가 이게 금리 인상기에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내년에 하여튼 뭐 우리나라는 벌써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고 미국은 뭐 내년 뭐 3월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뭐 6월 달부터 인상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금리 인상기에도 주식을 계속 상승을 하니까 그 마지막 랠리가 한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박스피 좀 하단에서 더 밑으로 떨어질 기미는 좀 별로 없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떨어질 거라고? 아니,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 뭐,
예측하는 거는 뭐 네.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은 왜 그렇게 되지 않냐고 생각하냐면 네. 원래 이게 자산 불호 일으킨 장세에서 두 번째는 이제 소비 장세가 일어나요. 네. 그다음에 그 소비 장세라는 게 주로 이제 자산 부라는 게 대부분 돈을 번 사람이 쓰잖아요. 네. 자산 부라는 게 부동산 주식으로 번 사람들이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 쓴 사람들이 쓰면 대부분 좀 비싼 물건 그것들 많이 쓰게 되겠죠. 그렇죠. 대표님 와이셔츠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고가 제품들이 많이 쓰게 네. 되겠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집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2차 소비 장세에는 거기에서 고용이 창출되면서 그 고용으로 창출된 사람들이 쓰는 장세가 이제, 네. 이제 2차 실적 장세가 나와요. 네. 그게 이제 뭐 이제 금리 인상기에 주로 나타나요. 이제 금리 인상기에 나타나다 보니까 그 장세가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기에 보통 마지막 제가 봐서는 항상 5% 상승 랠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번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5% 상승 랠리 구간 동안에는 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하여튼 뭐 주로 조금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좀 더 높아질까 생각하시는 건데 그럼 우리는 개인 투자자분들 현금 좀 있으신 분들은 언제 좀 비중을 좀 늘려야 될까요? 비중은요? 주식의 비중을. 아, 현금 있으신 분들은 네. 현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계속 조금씩 늘려야죠. 뭐 지금 지금 사도 되는 단계다? 그렇죠. 지금 사도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 뭘 단계라기보다는 네네. 이제 뭐 주식이라는 게 항상 가는 것만 가는 게 아니라 네. 또 항상 순환매가 일어나거든요. 네. 다음 섹터가 있고 뭐 다음에 어떤 것들이 가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저평가된 주식들과 또 성장성이 계속 일어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잘 고르셔서 잘 골라서 사시면 된다. 지금 저평가되고 싼 곳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뭐 종목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좀 어떤 쪽에 있는지. 지금 현재 저평가되고 싼 것들은 물론 뭐 금융주들도 저평가되고 싼 것들이 많지만 네. 또 그다음에 건설 섹터, 네. 그다음에 자산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금리 인상기에 주로 많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은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순환매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다음 섹터가 뭐냐. 다음 섹터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잘 찾아야 되는데 뭐 지금 항상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메타버스, 뭐 맞아. NFT, 뭐 등등 뭐 이렇게 뜻하지 않은 데서 많이 나왔는데, 네. 근데 이제 항상 뭐 10년 몇 년 주기로 네. 보면은 그런 또 섹터들이 돌아가요. 근데 지금 내가 생각에는 이 금리 인상기가 시작이 되면 네. 저평가된 자산주, 그다음에 뭐 물론 이제 뭐 건설주 같은 것들도 그다음에 뭐 금융주들도 올해 예를 들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 내가 작년에 추천했는 주식 은행주 하나는 100% 이상 올랐어요. 100%. 그때 작년에 추천한 이후로.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더 가지 않겠나. 그거는 그 레슨몬 채널에서 말씀하셨었나요? 레슨먼 채널에서 이미 있죠. 얘기했던 거니까 어떤 종목이었죠? JB금융지주라고. 아. 그리고 그때도 여기 채널에 나와서는 종목은 얘기 안 했지만 네네. 종목이 은행 섹터가 맨 마지막으로 갈 것이다. 맞아, 기억납니다. 맨 기억납니다. 마지막으로 갈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섹터들이 이제 다 가고 나서 은행주 섹터는 금리 인상이 시작되니까 벌써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저평가된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이 저평가돼 있어요. 배당도 뭐 지금도 한 5% 이상 나올 수 있고 지금 뭐 하여튼 지금도 싸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했을 때는 4,000원대인데 지금 8,600원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100%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뭐 이런 하락하는 와중에도 상이 안 좋은 네네. 시절에도. 지금 금융주라든가 건설주 우리가 좀 알 것 같아요. 자산주는 어떤 거예요? 자산주는 부동산이나 현금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인데 뭐 한 PBR로 따지면 한 0.5 이하인 기업들인데 뭐 건설주들도 자산주들이 많고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시멘트 관련주들이 최근에 올랐잖아요. 네. 이런 애들은 유유 자산들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부지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자산들 많은 기업들.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땅을 많이 이렇게 뭐 꿀뚝 산업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공장 부지라든가. 뭐 그런 기업들 중에 그런 것들이 새로 재건축이나 재개발되면서 땅이 이제 탈바꿈되면서 뭐 시행을 한다든지 탈바꿈되면서 아니면 판다든지 하면서 매각 차익이 발생될 수 있는 기업들 네.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일단 저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험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성공할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까먹고 있는 거죠. 그럼 다음 섹터가 우리가 금리 인상기에 이제 2003년도부터 2007년도 장세에 보면 그런 자산주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 자산주들 막판에. 그러면 그 자산주들을 지금 좀 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유망하고 좀 뭔가 소외받은 것들에 얘기해 주시니까 2022년 주식시장 전망부터 좀 먼저 다시 여쭤보면 네. 좀 어떻게 밝게 보신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의 그림이신지. 지수는 예측하기 진짜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우리나라가 크게 상승을 하려면 사실 MSCI 선진국 지수가 편입이 되면 네. 사실 요즘 기사 나오더라고요. 이게 일단 정부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과제고, 그게 된다면은 이게 전 세계의 자금 중에 우리나라의 포트 비중이 1.5%밖에 안 된대요. 이게 만약에 MSCI 선진국 지수가 편입되면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요? 한 4에서 뭐 4% 이상?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1.5% 비중이 갑자기 3, 4%, 5% 됐다고 생각하면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MSCI 선진국 지수가 제일 우선인데, 일단은 이 정부 당국이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바탕이 깔려져야 되는데, 뭐 이제 현 정권이나 이제 정부 당국에서 지금 바꾸려고 하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율성을 많이 부과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정권이 바뀌든지 뭘 하든지 그게 노력을 한다고 보이죠. 현 정권이든 뭐 지금 어떻게든 뭐 두 분 다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MSCI가 우리가 되면 그렇죠. 많이 크게 오를 그게 크게 오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좀 더 이제 좀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올라갈 수는 있고, 이게 가장 크죠. 왜냐하면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뭐 PER 때는 뭐 거의 뭐 18에서 20대까지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13대니까 충분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금융주랑 건설이랑 자산주는 어떻게 보면 좀 현재 저평가되니까 약간 좀 그나마 소외받았고 저평가되어 있고, 이익도 많이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업황도 좋고, 네. 그리고 또 대선 공약도 뭐 40만 원 뭐 건설한다고 그러고, 일단 기존 수주 잔고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건설 섹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쪽이라면 이제 유망하다고 보는 쪽은 어디 쪽이세요? 2022년에 일단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뭔 것 같아요? NFT 아니 뭐 실적적으로. 실적? 실적 뭐죠? 실적적으로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 네. 지금 이쪽은 거의 뭐 없어서 못 파는 쪽이거든요. 네네. 지금도 그런 이렇게 중소업체들 중에서도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 그런 업체들은 이익이 엄청나게 개선되고 있어요. 왜냐면 물건이 없으니까 가격을 엄청나게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내년까지 얘들이 또 정설을 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그 정설을 하면 다시 또 수익이 더 많이 나겠죠. 네. 그래서 뭐 그게 정설이 되면서 오히려 수익이 나는 순간이 오히려 파는 시점이지 않을까. 뭐 물론 많이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 특화된 뭐 반도체들은 많이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 조금 아직도 올라갔다가 좀 조정 중 기업도 있고, 그런데 그런 섹터는 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랐다가 좀 많이 조정 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건설주. 그러면 만약에 좀 내년에 이쪽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으세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 지금 제일 악재가 뭔지 알아요? 종목별로? 뭐예요? 많이 오른 게 악재일 거예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솔직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최근에 뭐 메타버스. 네네. 사실 뭐 이게 끝났다고는 보진 않지만, 항상 보면은 많이 이격이 벌어지면 결국은 그렇죠. 주인한테 돌아오듯이 강아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뭐 NFT,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쪽은 좀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진단 키트 또 오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주가가 많이 오른다면 오히려 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메타버스 NFT 기회주셔서 그런데 2022년에도 좀 어느 정도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조정이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네. 다시 한번 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죠. 지금 뭐 내년 뭐 어쨌든 조정을 주든지 시간 조정을 주든지, 내가 봐서는 이렇게 숫자가 바로 나오는 기업도 있지만 아닌 기업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숫자랑 연동이 되지 않는 기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쉬어야 되죠. 만약에 근데 본인이 투자자분이 메타버스 NFT 투자를 하려고 해요.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네. 그럼 어떤 거를 좀 그래도 사야 될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진짜로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어야 되겠죠. 실체가 있고 이게 앞으로 계속 쓰일 수 있는 분야가 되겠죠. NFT도 마찬가지고,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메타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나온
뭐 가상현실 VR이랑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말로만 살짝 포장을 해서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있죠. 그래서 좀 더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현실적으로 메타버스에 접목되는 기업은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속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 많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메타버스 이런 데서 텐베거 같은 것들이 좀 나왔다면 네네. 대표님도 이런 텐베거 10배 오른 종목 좀 잘 찾은 편이잖아요, 과거에. 네, 많이 찾죠. 잘 찾는 편이죠. 이런 거 네. 어떻게 발굴을 해요? 어떻게 발굴하냐? 저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회사가 어쨌든 턴어라운드 되는 거. 턴어라운드 되는 거는 이제 회사가 완전히 적자 나다가 네. 갑자기 이제 객자 계속 하다가 턴이 되는 시점에 그런 것들이 텐베거가 나고요. 네. 오랫동안 적자가 나다가 두 번째로는 새로운 그전에는 없다가 새로운 지금 트렌드에 맞는 신사업이 붙는 거죠. 예를 들어 메타버스 이런 사업이 새로 이 회사의 미래 먹거리로 전략을 취한다든지 네. 자기가 신사업으로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수합병이 돼서 신사업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서 10배가 나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시장이든 종목이든 하락시. 예를 들면 하락시에 네. 그렇게 코로나 같은 위기 때 샀으면 지금 텐백가 나온 것도 많아요. 카카오 같은 것도 그렇고 대형주 중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LG 화학 이런 것도 그렇고 어쨌든 폭락했을 때 샀을 때 많이 벌 수 있어요. 텐백어라는 게 지금 자리를 보면 텐백을 올라서 사서 그렇지 뭐 지금 더블밖에 못 먹었지 저점에서 보면 다 텐백어예요. 인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텐백어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옛날에 쌀 때 사놨으면 텐백어예요. 아, 그렇죠. 그건 이제 과거로 돌아봐야죠. 과거로 돌아봐야죠. 어쨌든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래서 저점에 남들이 주로 위기 때 폭락할 때 네. 사야지 텐백어를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걸 참고 견뎌야 돼요.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같이 이제 골프 치러 가면서 같이 차를 타고 갔어요. 네. 타고 가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는 주식을 하면서 돈을 번 적이 없대요. 네. 근데 주식은 다 잘 샀대요. 그 저점에서 다 샀대. 뭐 LG화학도 샀고 뭐 삼성전자도 사고 뭐 카카오도 사고 다 샀는데 뭐 수익이 난 적이 없다는 거야. 왜 수익이 안 나게 하고 딱 그 본점만 오면 팔게 되더라는 거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팔고 나면 다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도 보면 느껴보시겠지만 자기 종목들 샀는 것 중에 잘 가지고 있었으면 돈이 많이 벌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못 견뎌서 그런 거죠. 그걸 어떻게 견디죠? 그거는 그 회사를 못 믿어서 그런 거죠. 믿고 같이 성장해 나가겠다는 그걸 텐베그가 날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걸 확신을 가지고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때까지 못 가져가고 대부분 중간에 다 팔게 되는 거죠. 그 차트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게 경우가 한 번도 없거든요. 올랐다 내렸다 이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한 번에 1000% 가는 게 잘 드물고 거의 뭐 몇 번 파동이 거쳐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걸 견뎌내기가 일반인들은 쉽지는 않죠. 그렇죠. 종목을 잘 모르고 잘 모르니까 확신도 할 수 없는 거겠죠. 네, 일단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확신 얘기하셔서 그런데 2021년 네. 올해 좀 성공하셨던 투자랑 실패 투자 뭔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셨으니까 당연히 네. 투자를 하셨을 테니까 그중에서 성공했는 거 실패했는 거. 제가 산 거는 알루미늄 관련주를 네. 두 가지를 샀는데요. 네. 하나는 사마 알루미늄이고 하나는 조일 알루미늄인데요. 두 개 다 꽤 오래 들고 있었어요. 오래 들고 있었는데 사마 알루미늄은 이제 2차 전지 거기 동박이 들어가는 그 소재라 네. 샀는데 근데 다른 2차 전지가 가는데 얘는 안 가더라고요. 가는 네네. 동안에 안 갔는데 근데 거의 순식간에 다 올라 버리더라고요. 네. 그 전에 사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사마 알루미늄 한번 찾아라 볼까요? 좋습니다. 이 사마 알루미늄은 네. 제가 아마 2020년대에 샀는데 네. 이때 아마 산 것 같아요. 7,000원대 이때 사놓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나는 이제 2차 전지 거기 동박이고 앞으로 이게 이쪽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생각보다는 안 가더라고. 지지부진 한 1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네. 한 1년을 기다렸는데 만 원대 계속 이렇게 행보를 하더라고요. 행보를 하다가 그래도 계속 수익권이니까 계속 기다렸죠. 그래서 기다렸는데 올라갈 때는 순식간에 한 번에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 순식간에 거의 한 4,500% 올라간 것 같아요. 네. 내가 수익률을 계속 이제 찍어놓은 게 하나 있는데 하여튼 4,500% 그래서 해서 저 최고점에 팔았다고요? 최고점 분할 매도했죠. 아, 분할 매도. 매도. 다 판 게 저 지점이다. 그렇죠. 다 판 게. 네. 다 판 게 이 점이고
그래서 조금씩 팔다가 여기서 팔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원래 내가 또 그 조일 알루미늄은 저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네. 오래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게 또 올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알루미늄 시세가 엄청 올랐어요. 원래 이게 금리 인하기에는 이게 네. 보통 원자재들이 많이 올라가요. 이제 자산 불을 일으키면서 네. 원자재 섹터도 많이 올라가요. 네네. 그리고 또 물론 경기가 좋아지면서 원자재들이 많이 소비가 되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전번에 동 얘기도 한번 했지만 알루미늄도 그렇죠. 비슷한 그게 많이 전방위적으로 쓰이는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값 알루미늄 값이 올라가면서 알루미늄 시세가 거의 뭐 계속 신고가를 날리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로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항상 알루미늄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 몇 개월치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계속 가격 인상이 되면서 그 스프레드로 수익을 나는 구조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 조일 알루미늄도 그전에는 이익이 어떻게 한번 볼까요? 이익이 연도별로 볼게요. 연도별로 보면 이렇게 계속 적자였어요. 보시다시피. 아니면 4억, 80억, 20억, 40억 이렇게 네. 적자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산 가치는 꽤 있죠. 회사가. 근데 이 회사가 왜 근데 이렇게 매출액도 뭐 3천억씩 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적자가 날까? 근데 사실 이 회사가 대표이사가 원래 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회사였어요. 네. 뭐 깊이 있게 얘기하려면 너무 스토리가 많아서 원래 스토리가 많은데 원래 이제 선대 때부터 아버지가 때부터 물려받은 회사인데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상속 증여 이런 과정들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불투명하게 한 기업이다 보니까 별로 안 좋게 해가지고 옛날에 좀 째를 보고 좀 예를 들어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째를 보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계속 이 적자를 한 3, 4년 전부터 편입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생각보다는 오래 투자를 한 거예요. 오래 투자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걸 보고 좀 더 투입을 했죠. 턴어라운드 보시면 2021년 3월 달에 벌써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시작했죠. 그죠? 이게 이제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서 턴어라운드가 시작돼요. 네. 그러면서 이익이 이렇게 계속 턴어라운드 돼요. 네. 그러면서 얘가 주가 갑자기 또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 급등을 했냐면 이때 2차 전지 케이스를 만들겠다. 알루미늄으로. 그리고 뭐 이걸 롯데 알루미늄이랑 뭐 제휴해서 뭘 만들겠다. 그리고 2차 전지 뭐 동박까지도 뭐 하겠다. 뭐 이런 재료가 섞이면서 원래는 이제 알루미늄 코일만 생산하던 업체였는데 그걸 2차 전지에 신성장 모멘텀이 생기면서 네. 이렇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급등을 해서 3,600에 가져갔다가 하락한 이유는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신사업을 내놓고 주주배송 정자를 한 거예요. 주주배송 정자를 하는 바람에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 정자를 하기 위해서 좀 약간 IR 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주배송 정자를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쭉쭉 매도를 하다가 정자를 하는 거 보고 이 회사 역시 개가천선이 안 되는 회사였구나. 개가천선이 안 되는 회사구나. 네네. 하고 물론 뭐 정자를 회사에 결국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이 회사가 원래 돈이 많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네. 뭐 자기들이랑 물론 상속 증여 받으면서 자기 돈은 없을 수는 있겠죠. 네. 이제 뭐 증여 받은 사람이 그러면서 결국 또 주주들한테 또 피고를 못 잡는구나. 자, 그럼 올해 좀 실패한 투자는요? 마이너스 난 것도 당연히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사고 있으니까. 아. 마이너스 났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를 네. 계속. 손절한 대부분 건 없으세요? 손절한 건 없어요. 아, 계속, 진짜? 계속 사고 있으니까. 네. 마이너스는 났지만. 네. 그런 걸 이제 계속 뭐 땡큐하고 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하트라인 이제 이 신고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세금 신고 뭐 이런 게 뭐 이게 그냥 자기한테서 걷어가면 세금 내는 거 별로 안 아까워하는 편인데 네. 그 신고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일단 세금 내는 구간에서 좀 줄였다가 그래도 너무 싸. 계속 떨어져. 그럼 이제 계속 사요. 그럼 이제 5%까지는 또 사요. 또 신고하는 게 또 귀찮아요. 네. 그럼 이제 5%, 4.9% 계속 사 모으다가 네. 사모으다가 또 그래도 더 사야 되겠다. 이 회사는 나는 전략적으로 이 회사를 더 사야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이제 또 더 사. 더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사는 구간, 적게 사는 구간.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사모아요. 제가. 대표님 최근에 주식금 운용할 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저는 주식을 그렇게 고민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뭐 내가 꽂히면 그냥 그 종목 막 떨어지면 기분 좋게. 네. 뭐 지금은 최근에 막 11월 달에 계속 하락하잖아요. 네. 하락했을 때는 계속 사모았어요. 뭐 그런 것들에 뭐 고민은 별로 없어요. 그냥 올랐을 때 이제 파는 고민, 이걸 언제 팔을지, 떨어지면 뭐 그냥 계속 사는 고민, 뭐 그냥 별 단순하게 하는 것 같아요. 크게 뭐 대표님 부동산 제외하고 현금과 주식 중에서 이 현금의 비중은 지금 어떻게 되는데?
현금은 한 30%? 그래서 조금씩 근데 자꾸 다른 계좌로 빼요. 다른 계좌, 아니 다른 걸로. 왜요? 가지고 있으면 자꾸 비중을 자꾸 늘리니까. 근데 이쪽 지금 뒤쪽으로. 주식 사기 뭐 나쁘지 않은 시기라면서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시기죠. 근데 수익 난 게 계속 많으니까. 그러니까 계좌는 거의 그대로인데, 예를 들면 계좌는 그대로인데, 금액이 그대로인데 돈을 자꾸 다른 데로 빼놓는 거죠. 예를 들면 뭘 다른 걸 사는 거죠. 뭐 주식 외에 다른 자산들을 좀. 뭐 사세요? 부동산이나 뭐 채권이나 뭐 다른 네. 쪽으로는 조금씩 빼고는 있습니다. 대표님도 가상자산 투자하세요? 한번 받은 적은 있었죠. 네. 상장회사를 비상장회사를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가상자산으로 해서 원금과 이자를 나중에 갚아주고 고인회사로 변모를 하면서 그다음에 가상자산을 받았는데 그거는 팔지도 못하고 그 대주주만 다 팔고 갑자기 상장이 폐지돼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대표님 차트 좀 많이 보시는데 차트 많이 보시는 분들은 코인도 많이 하시던데. 저는 이제 차트를 네. 보고 이렇게 단기 매매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싸게 사고 어떻게 하면 팔기 좋을까 이거에 관점으로 대입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차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참고만 할 뿐이죠. 근데 그게 꼭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네. 어쨌든 그게 유용한 지표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매에서 네. 뭐 24시간 거기다가 뭐 주일 휴일도 없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 매여가지고 트레이드를 하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투자라는 거는 이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기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잘하는 그렇죠, 거. 나는 이제 투자에서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섹터에서 뭐 이런 것들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 섹터에서 하는 게 너무 쉽고 내한테는 단순한 그게 있으니까 단순하게 접근하는데 사실 내가 모르는 분야에 가서 굳이 계속 또 공부를 해서 또 뭐 잘못해서 또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또 깨지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런 거죠. 중소형주 얘기해 주셔서 아이디 지금이라는 분이 질문 주신 건데 1에서 2천억의 소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매수 당시 기준에서 대형주는 왜 투자하지 않는지 만약에 하셨다면 방송에서 언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종목이면 어떤 종목에 왜 투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삼성전자 작년에 카카오도 투자를 했었고요. 삼성전자도 투자를 했었고요. 카카오나 삼성전자는 이제 저점에서 이제 주로 샀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액분하기 전에 10만 원대 샀던 것 같아요. 네. 액분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주로 샀던 것 같고, 네. 주봉으로 따지면은.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작년에 샀어요, 작년. 작년 올라가기 전에. 2020년. 작년에 6만 원대, 4만 원 정도 때인데. 요때 뚫을 때 요때 샀어요. 차트가 이제 이때 IT 섹터가 이제 올라가겠다. 그래 여러 가지 막 지표나 또 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또 차트가 네. 엄청 좋아져서 그때 네. 요때 4만 원 중반 때 사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9만 원대 그때 좀 팔았다가 또 뭐 다시 7만 원대 다시 좀 진입하고 그랬었죠. 지금 보유 중이신 거네요? 그렇죠. 삼성전자 워낙 뭐 큰 종목이니까 편하게 여쭤볼 수 있는데 네. 삼성전자 지금 어떻게 보세요? 미래. 일단 이 차트 상으로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이 8만 원이 안착이 돼야 네. 그나마 지금 되는 자리예요. 이 8만 원이 지금 이게 7,800가 올랐네요. 네. 그러나 내가 봐서는 이게 당장에는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 96,800원에 돌파하기. 그렇죠. 당장에는 왜 어렵냐면 이 반도체가 제가 최근에 반도체를 좀 더 이게 애널리스트 외에 이렇게 실제로 유통을 하는 반도체의 핵심에 있는 사람 후배가 한 명 있어가지고 야, 좀 지금 업황이 좀 어떠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근데 이제 반도체가 물론 지금 슈퍼 사이클이고 엄청 잘 팔리긴 해요. 없어서 못 팔긴 해요. 근데 반도체 특히 메모리 쪽은 단가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현재 왜 그러냐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좋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스템 반도체가 결국은 비메모리 쪽에서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네. 이게 뭐냐면 비메모리가 없으면 메모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따라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모든 부품에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같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메모리만 들어가는 거는 부품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비메모리 공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뒷단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아무리 팔고 싶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팔고 싶어도 뭐 안 돼.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게 세소가 될 때까지는 네.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게 언제 살아나느냐? 네. 아마 내년 하반기 대가 정설이 아마 네. 다 이루어지는 게 네.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반기는 지나야 된다. 그 쇼티지가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스템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다. 시스템 반도체 쪽은 그중에 아직도 이익이 날 수 있는 섹터들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일단 집중을 하려면 오히려 비메모리 쪽에 집중을 하시고 네. 그게 어느 정도 가고 나면
반대로 다음에 요게 내년 내 생각에는 하반기에 이제 다시 단가가 올라가고 이제 수요도 좀 좋아지고 이렇다 보니까 수요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치고 내년 1분기까지는 네. 못 뚫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못 뚫을 수도 있겠죠. 뭐 수급이 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서 끊는 건 뭐 할 수 없겠지만 실적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적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1분기까지는 그렇게 좋을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당분간은 요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나. 움직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8만 원에 안착하는 거는 안착을 하면 좀 안정권이다. 네. 근데 8만 원이 이렇게 저번에 이제 매물벽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데 지금 대표님 삼성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더 올라가겠죠.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대표님은 여기 좀 가지고 있으세요? 대표님은 뭐 이렇게 다른 종목으로 가도 될 텐데 굳이 단기적으로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뭐 하나의 그냥 국가에 뭐 싸게 산 거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싸게 샀다가 잠깐 했다가 산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뭐 장기적인 더 미래에 계속 아까 파동이라는 게 계속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쉬었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하나의 포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도 똑같죠. 뭐 이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메모리 쪽은 지금 현재는 단가나 수요가 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더 정해지. 하이닉스는 메모리밖에 없잖아요. 뭐 삼성전자야 뭐 비메모리도 있고 뭐 휴대폰도 있고 뭐 전자제품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소비재가 나간다면 삼성전자는 내년에 소비재들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좋겠지만 이 비메모리만 보는 입장에서는 더 정답은 나와 있죠. 정답은 나와 있다 보니까 내년 요 뚫기는 그냥 박스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심선에서 지금 있고 요 중심선이고 12만 원이 중심선으로 봐야 되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지금 박스권으로 보이시죠. 자,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카카오는요? 카카오. 카카오도 좀 가지고 계시나고 있는데. 카카오도 지금 뭐 이것도 많이 빠졌는데 이것도 뭐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것도 하락 조정을 한번 이것도 A파, B파, C파 한번 돼야 된다 그렇잖아. 네. 지금 2파 조정 중으로 봐야 되네. 그죠? 하여튼 2파, B파네. 뭐 C파, 뭐 C파나 한번 뭐 더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뭐 더 나오거나 기간 조정이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얘도 많이 올랐죠. 사실은 뭐 17,000 같은 게 10배 올랐잖아요. 네네. 10배 올랐으니까 뭐 그리고 또 규제도 지금 계속 또 되고 있으니까 좀 시간이 좀 지나고 지금 지나야 그리고 대신에 얘는 어쨌든 뭐 계속 이익에 대한 포텐셜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엄청 뭐 많으니까 그게 한 1, 2년치가 좀 더 따라오기 시작을 하면 네. 내년도에도 실적은 더 좋아질 거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좀 수렴하지 않을까? 실적과 같이. 그래서 내가 봐서는 한 뭐 좀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주가 기간 조정이 많이 지거나 주가 조정이 좀 과하게 오거나 네. 그러면은 한번 들어갈 시점이지 않을까. 10만 원, 뭐 천원 뭐 이렇게까지도 올 수도 있다. 근데 이거 뭐 올 수도 있으나 그냥 이미 기간 조정을 더 주거나 기간 조정을 더 주거나 그리고 추세상으로는 요런 이제 요 추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뚫어야지 결국은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뭐 좋은 그림은 아니네요. 지금 현재는 이제 하락 추세 구간, 아직은 하락 추세 구간이라고. 일단 상승 추세는 마감이 됐고, 네. 상승 추세는 이렇게 거의 마감이 됐을 거죠. 일단 마감이 되고, 지금 하락 추세 구간이라고. 옆 동네 네이버 친구는요? 네이버는 그래도 좀 해외 쪽에 좀, 네. 그게 비중을 좀 있기 때문에, 네. 국내보다는 조금 더, 낫고, 얘는 차트상으로도 좀 훨씬 낫네요. 안정권이 지금 일단은 여기에 박스권으로 보이시고, 네. 얘도 지금 하락 조정 중에 있긴 있네요. 네. 조정 중에 있는데, 걔보다는 좀 위에서 안정권에서 놀고 있고, 네. 이게 예를 들면 뭐 하나 어깨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이제 이렇게 된 소율형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채널형인 거죠. 여기가 34만 원, 34만 원에서 46만 원 네. 박스권으로 보여지고 얘도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얘도 얼마 전 10만 원 하던 게 45만 원 갔으니까 좀 쉬어야죠. 그것도 뭐 이렇게 보면 파동이라는 게 신기하게도 보면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을 하고 나면 좀 이렇게 좀 팔아줘야 돼요. 2개, 3개, 여기는 4개, 5개까지 나왔네요. 좀 더 파동이 더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좀 이게 하락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네. 좀 기간이 필요하다. 시간 조정이든 하락 조정이든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이버도 그렇게 뭐 단기간적으로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 네네. 그리고 아이디 지금님이 추가로 해주신 질문이 소형주 투자를 주로 하시는데 종목당 투자 비중, 뭐 종목수 같은 포트폴리오 구성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종목당 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종목이 제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는 50개에서 100개까지 됐어요. 근데 올해는 좀 많이 이렇게
대부분 다 올랐다 보니까 네. 한번 좀 줄었어요. 네. 제가 뭐 30개 지금 30개 정도. 예, 되고 왜냐면 다 많이 올랐으니까. 올랐으니까 이제 새로운 종목 추가하는 거 말고는 네. 뭐 비중들을 많이 좀 줄였어요. 그래서 한 30개 정도로 돼 있고 보통 할 때 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제가 알다시피 첫 번째는 척후병을 들어가요. 척후병. 맞아. 척후병이라는 게 먼저 좀뭐 똑똑 두드려 놓고 그다음에 이제 보초병을 들어가요. 보초병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는 억이에요. 보초병이 한 장 정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계속 지켜보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본진이 이제 계속 주식이 안 가면은 근데 그게 사다가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안 가면은 이제 계속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본진이 계속 투입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구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신고 안 하는 구간까지는 살 수 있는 거죠. 하고 사고. 그 한 장 그 보초병 보냈을 때 오르면 어떻게 해요? 본진은 오르면은 이제 보내네. 그러면은 수익이 별로 못 나더라고. 물론 그런 것들은 단기간에 뭐 제 같은 경우 단기간에 몇백 프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네. 단기간에. 그러면 이제 팔아버리죠. 이게 왜냐하면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30개 종목인데 혹시 가장 많이 비중이 있는 섹터는 어디세요? 섹터만 얘기하는 거니까. 뭐. 섹터? 저는 중소형주 섹터죠. 중소형주인데는 뭐 이제 뭐 섹터.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자산주 쪽이 지금 제일 많다. 건설주, 자산주 뭐 이런 쪽. 자산주, 건설주, 금융주도 좀 있으신 거고. 네, 금융주도 좀 있고. 아이디 지금님이 세 번째 질문인데 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보면 악플도 있을 테고 뭐 사실 뭐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면 악플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가까운 혈연 관계 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주식 투자나 돈으로 인해 원망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남들에게 도움 주는 거에 대해 회의적인 마음이 들지는 않는지 그런 걸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질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악플을 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뭐 투자 관련된 정보를 주시지만 그걸로 인해 돈을 버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또 반면 당연히 뭐 100%는 없는 거니까 맞아요. 이런 분들은 또 원망을 할 테고 두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버시는 거 하니까 제가 어느 김 작가가 오신 날 돈 좀 한 1억만 뭐 이럴 때 네네. 어떻게 대처하는지 일단은 저도 솔직히 뭐 신이 아닌 이상 또 뭐 다 맞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시간이 또 제가 알다시피 오랫동안 투자를 하다 보니까 3, 4년 뭐 맞아요. 5년 뭐 때로는 뭐 엄청 엉덩이 투자를 하신다고 증시 각도기님 얘기해 주시죠. 맞아요. 엉덩이 생각보다 뭐 이렇게 수익이 내가 텐배가 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보면 금방 사서 오른 것 같아요. 대부분 사는데 한 1년 뭐 이렇게 몇 년씩 다 있었어요. 다. 엉덩이 되게 가벼워 보이시는데. 사실 뭐 귀찮아 가지고 안 할 수도 있고 5년 하여튼 3년 5년 뭐 이렇게 평균이 3년에서 뭐 3, 4년 되는 것 같아요. 3, 4년. 네. 그래서 일단은 주변에서 이렇게 종목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피치 못하게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알려주면은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마다 전화 오는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어떻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괜히 얘기해 줬나? 그럴 때가 많죠. 그리고 또 이게 사실 뭐 일일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도 이제 공부를 해요. 자기들이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고 또 보면 또 알려줄 때 안 사고 또 보면 또 한참 오르거나 산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 안 사고 그러면 이제 올라서 사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왠지 또 알아요? 네. 말해줬을 때는 잘 약간 반신반의하는데 오르고 나니까 맞네? 그래서 그때 사가지고 그럼 이제 고점에 사가지고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나는 이제 저점에 샀으니까 엄청 견딜 거 아니에요. 싸게 샀으니까 견디는데 고점에 산 사람들은 이걸 잘 견디기가 힘든 거죠. 주가가 하락하면.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좀 난감하죠. 난감하고 그럴 때는 내가 정말 종목 얘기를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채널에서 되도록 종목 얘기를 하고 어디 나가서도 종목 얘기를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어쨌든 나도 신이 아닌 이상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해도 본전인 것 같더라고. 잘 가르쳐주면 수익이 나면 본인 탓이고 본인 탓으로 경우들이 많고 꼭 그렇지는 않지만 본인 탓인 경우들이 많고 수익이 안 났을 때는 결국 또 잘 되면 내덕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맨날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이제 타고난 그게 그러다 보니까 업이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나는 이제 주변에서 다 같이 더불어 잘 살자주의라 같이 좀 뭐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알려주고 하는 편이죠. 두 번째 질문 뭐 가까운 혈연관계 지인분들한테 주식 투자 돈을 뭐 빌려주세요? 빌려주죠. 그러다면 근데 이제 빌려주는데 뭐 떼먹힌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떼먹힌 경우도 많은데 받으면은 그것도 집 한 채는 살 거예요. 집 한 채는 살 건데 뭐 강남에 작은 집 한 채는 살 거예요.
일단 요즘은 이제 빌려줄 때 그냥 아예 떼먹힐 각오로 빌려줘요. 아예 뭐 요 정도 한도 내에서는 내가 뭐 이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닌 정도 수준에서는 다 빌려주고 일단 그 정도에서 내가 뭐 해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빌려주고 그러고 나면 그러고 일단 마음속에서는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은 안 잃게 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버리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사실 빌려갔을 때 그걸 안 갚게 되면 대표님이 돈을 처음부터 안 받을 생각이었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사람을 잃지 않나요? 그런 것 같더라고. 그 사람이 날 버리더라고. 나는 이제 받을 생각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 사람은 미안하니까. 미안하니까. 미안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날 버릴 때가 종종 있어. 아. 그리고 뭐 아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 아예 갚지 마라. 아예 얘기를 미리 해버려. 그러면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 안 갚더라고 또. 어떻게 보면 종목 알려주는 거랑 돈 빌려주는 거랑 비슷하네요. 잘 돼봤자 득 보는 거 별로 없는. 예. 아, 이 얘기하면 또 안 갚는다고 서로 빌려오라 그러겠다. 아직까지 안 갚으신 분들은 배지한 대표님 계좌로 입금 좀. 자, 그 다음 또 시청자 질문 좀 한 가지 정도 들어보면, 치미로님이 자기가 했던 투자가 시나리오가 최악의 경우가 되어 마음의 밑바닥에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투자법 위에는 신법이 있다고 생각하여 신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네. 이 또한 지나가리다. 이게 원래 성경 문구인가요? 하여튼 뭐 이 또한 지나가리다. 굉장히 유명한 문구죠. 예. 하여튼 저는 이 문구를 폭락장에서도 항상 이걸 머리에서 되새기고 또 누가 사람들한테도 맨날 이렇게 전화가 오면 이 또한 지나가리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저도 이제 최악의 경우들이 몇 번 있었죠. 그리고 막, 제발 이렇게 되지 마라. 이렇게 되지 마라. 하는데 된 경우들이 몇 번 있어요. 뭐 상장 폐지 당한 것도 있고, 뭐 당한 것도 있고, 뭐 거래 정지 당한 것도 있고, 제발 되지 마라 하는데 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다 잊혀지더라고 또. 일주일 정도 지나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제발 되지 마 하는 경우들이 뭐다 뭐 예를 들면 뭐 일단 투자니까 투자로만 얘기할게요. 그럴 때 결국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지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어떻게 새로 뭐 잘해서 다른 걸로 벌면 되지. 그래서 새로 내가 잘하는 기법이 있으니까 그걸로 다시 열심히 다시 새로 마음을 되새기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오히려 이걸 발판을 삼아가지고 아,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더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마인드는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에스율리 님이 또 질문해 주신 게 장기 투자 기간의 끝은 어딘가요? 제가 죽을 때 파는 게 장기 투자인지 40년 삼성전자 주식 차트로 장투가 답이라는데 저 40년 이후에 죽은 사람은 자식에게 상속세 내고 물러줘야 하는지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뭐 이분의 질문 그런 것 같아요. 가치 투자, 뭐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기 투자는 정말 그렇게 우량주로 생각하면 그렇게 언제까지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냐? 그 사람의 성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이 장기 투자라는 거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로 막 얘기한다면은 사실 싸게 사신 분들은 솔직히 아무 걱정이 없죠. 아, 그렇죠. 아무 걱정이 없죠. 그 배당이 지금 그 현재 가격에도 배당이 2, 3% 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현재 가격에도 지금 2, 3% 되면은 사실 은행 이자보다 낮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은행 이자보다 나은 데다가 그다가 이제 주가 차익이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근데 뭐 주가에 뭐 일희일비 하려면은 그렇게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싸게 주가가 그래서 폭락시나 주로 오를 때 사는 것보다는 주로 떨어질 때 사놓으면 마음이 편한 거죠. 그래서 그 싸게 사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은행 이자 플러스 이게 안정적인 자금, 은행 이자보다는 더 벌 수 있는 여유 자금. 그리고 또 나는 위험한 주식 안 할래. 그 성향에 맞는 사람이는 삼성전자를 사서 제일 마음이 어떻게 보면 조바심이 아니라 안정적이어야 되는 사람이거든. 사람이 투자를 하면서도 나는 맞아. 확실하게 절대로 망하지 않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런 안정적인 데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자기가 더 공부해서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뭐 저는 삼성전자 사라고 추천 안 드립니다. 뭐 그거 말고 그분 그 수익에 만족하지 못하시겠죠. 그렇죠. 그런 만족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그다음 새로운 뭐 트렌드가 오는 기업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서 미리 선정을 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산업이라는 게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꿈을 가진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사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는 뭐 로봇도 뜨고 있더만 뭐 그런 것들. 삼성전자도 요즘에 뭐 로봇 쪽이 나간다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로봇 산업은 무조건 로봇이 지금 현재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주변에서도 보면 돌아다니는 로봇들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산업 영역은 거의 다 지금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로봇들이 뭐 배달이든 뭐 드론이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네. 이제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단계가 곧 온다고 봐요. 그런 것들도 거기에 관련된 업종들을 이게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죠. 로봇은 어쨌든 미래 성장 산업 중에 하나니까 네. 연결되는 질문으로 우리 집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미국의 메타버스와 전기차 시장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좀 유망하죠. 미국이 네. 솔직히 미국에서 메타버스에 아마 유망한 기업이 유니티라고 있는데 그게 뭐 제가 알기로는 제페토의 그 솔루션을 제페토도 얘기들 걸 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만 쓰겠어요? 나중에 다 쓸 거 아니에요. 네네. 뭐 그런 것들이 최근에도 걔들도 많이 올라온 걸 아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정 시 그런 것들은 계속 성장성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무 말도 안 되는 뭐 메타버스라고 해서 그냥 메타버스가 아니라 실제로 이익이 날 수 있고 성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도 그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뭐 좀 좋은 자리에서 좀 지금 최근에 올랐으니까 뭐 조정을 주는 자리에서 투자를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시장은요? 전기차로 가는 거는 뭐 100%잖아요.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전기차로 가는 거는 확실하죠. 그쵸. 전기차는 확실한데 근데 이게 전기차가 한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시장 참여자가 너무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거는 좀 투자하기엔 좀 지금 자리는 하여튼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쉬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기간 조정이 지금 구간에 있는 거고 그게 결국은 또 실적으로 나오는 구간이 나와야 되겠죠. 실적으로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진짜로 막 수요가 엄청 늘어나면서 실적으로 나와야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뭐 미국도 전기차 충전소를 50만 개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50만 개요? 네, 50만 개를. 지금 미국에다가 이제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는. 진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국처럼 이제 뒤질 수 없다. 우리도 전기차의 우위를 선점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50만 개를 이제 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많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전기차가 생긴다면은 결국은 또 에너지가 또 필요할 거고. 그러면 발전이나 이런 쪽에서도 뭐 물론 눈여겨봐야 될 거고. 그럼 전기차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주가가 사실 $1,200도 돌파했다가 지금 어제 보니까 $1,000가 다시 좀 붕괴됐더라고요. 예. 어떻게 적정한 가치라 보세요? 아니면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테슬라는 여전히 이건 테슬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저는 이제 너무 고평가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원래는 뭐 또 이게 사이클 자체가 원래 금리 인상기에는 이제 기술주들이 좀 별로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 테슬라 주식을 한번 보시죠. 네. 차트가 이게 엄청 올라가지고 하락 추세에 있는데 주봉사원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일단 일봉사원을 보면 일단 1061선도 깨고 이거 깨면 1000선을 깨면 안 되는데 일단 깨는 상황이고 일봉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래량도 옛날에 여기서 많이 터졌잖아요. 거래량이 많이 터진 자리보다 밑에 있으면은 사실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주봉상으로 보면은 그래도 지지 라인이 있네. 800라인에서 지지 라인이 있고 월봉상에서 볼 때 나는 이제 어떤 지표를 보냐면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는 좀 별로 리스크 할 수 있다. 왜? 왜냐? 그럴 수 이제 있죠. 애플카 나오죠. 그리고 또 이 전기차라는 거는 솔직히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소프트웨어 기술 뭐 여러 가지 뭐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물론 뭐 테슬라는 뭐 다른 것들도 있고 뭐 인공지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뭐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저는 따라올 수 있다. 뭐 애플도 뭐 있고 애플도 따라올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현대차 전기차도 있고 뭐 밑에 포드도 있고 뭐 GE도 있고 물론 뭐 그런 기업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어쨌든 이 경쟁이잖아. 지분을 얼마나 잡아먹느냐인데 거의 얘는 뭐 전 세계 차이에 뭐 시총의 반을 들고 있다 그랬나. 반 정도 시총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에는 너무 과잉평가되지 않았나. 그래서 조정 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이게 만약에 이게 월봉상이 이게 5개월선이 끊기기 시작하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차트상은 일봉상만 깨졌고 주봉 월봉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고 저는 하여튼 테슬라는 기술주 시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특히 너무 많이 오른 기술주들은 좀 조심해라. 자, 최근에 오미크론 바이러스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원래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갈 뻔했던 거잖아요. 그 못 갔던 건데 만약 관련주 산다면
좀 언제 사야 되고 만약에 그때 산다면 항공, 여행, 뭐 카지노, 호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조금 어떤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때는? 이제는 내가 봐서는 이것도 이제 약발이 이제 하도 이제 해가지고 닭발이 벌써 많이 올랐잖아요. 두 번, 세 번 네. 이게 여행 관련주들이 물론 여행 항공주들은 물론 카지노 이쪽 섹터는 아직 못 왔어요. 그러나 여행 항공은 한 번씩 이렇게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벌써 이제 노이즈가 좀 생겼을 거예요. 다시 또 이게 오미크론이 완화가 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뭐 세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전에 못 올랐던 뭐 이런 그래서 여행이 완전히 풀리는 시점 네. 한번 물어봅시다.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게 오미크론이 아니라 코로나가 솔직히 지금 이렇게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늘고 있는데 근데 이 중증 환자로 가기 전까지는 아무 치료제도 안 준대요. 네. 알고 계세요? 아니요. 아무 치료제도 안 주고 그냥 이제 중증 환자가 돼야지만 이제 치료를 해준대요. 그 전에 혼자 나가야 되는 거고. 혼자 나가야 되는 거죠. 혼자 나갈 때. 근데 나는 왜 아이러니한 게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 가는데 네. 아니 그런 치료제가 그래도 좀 듣는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생제라든지 뭐라도 먹으면 안 먹는 거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항생제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 개발됐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7,000명이에요. 하루 10,000명한테 10,000분 전번에 40,000명 받았다고 뭐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경구용 치료라든지 그러면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뭐 항생제라든지 하물며 감기약이라든지 뭐 말라리아 치료제라든지 이런 거라도 뭐 먹어가지고 뭘 완화가 될 수 있다면은 안 먹는 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야 이런 거라도 뭐 좀 먹어라. 하물며 아스피린이라도 먹어라. 뭐 먹어라. 이런 처방을 왜 안 내려주는지 그게 참 의문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약이 없다는 것도 조금 의아스럽고 계속 부스트샷만 맞아라. 부스트샷을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70~80%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산 속도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 백신이 제일 충격적이에요. 백신이 진짜 이게 뭐 무슨 이거 효과도 없는 건지. 백신 접종자가 80% 넘어갔는데 확진자는 지금 역대 최대치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뭐 이거 언제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다시 부스트샷을 맞아야 되나 이 생각도 들고 맞아. 좀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이 있는데 그래도 뭐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래도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맞으니까 많이 맞아서 그런지 이게 집단 면역이 돼서 그런지 이제 확진자는 줄고 있잖아요. 대표님도 화이자 맞으셨잖아요. 네, 저도 화이자 맞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대응 자체가 실패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초반에 많이 맞았는 게 원인, 그 다음에 청소년들 안 맞힌 게 원인, 어린이들 안 맞힌 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례지 않나, 실패했지 않나. 그래서 청소년들도 빨리 맞춰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미크론은 또 보니까 폐질환보다는 기관지 질환이 많더라고 그러더라고요. 폐질환보다는 기관지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감기인 거죠. 폐는 이제 아예 호흡을 못 하니까 중증 환자로 갈 가능성이 많지만은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확산 속도가 많지만은 옛날 감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관지에서 기침막 콜록콜록하고 옛날 감기 수준으로도 빨리 회복되지 않겠나. 대신에 집단 면역이 될 수도 있지 않겠죠. 그래서 뭐 그거는 그래서 나는 이제 결국은 이게 경구용 치료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 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백신으로서는 계속 부스트샷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제 생각은 신종플루 때처럼 경구용 치료제로 가면서 여행도 풀리고 이렇게 되지 않나. 그래서 뭐 내년쯤이면 이제 경구용 치료제들로 다 돌아가고 이제 처방 받으면 이제 백신자 걸렸다 그러면 집에 가서 약 먹어 이렇게 가면서 이제 좀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뭐 여행도 좀 풀리고 그것도 풀리고 결국 내가 봐서 코로나는 변이는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끝은 없을 것 같아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사실 2022년 시장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텐데 또 다른 것도 2022년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이슈 뭐 있다고 보세요? 2022년에 가장 이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대선 있고, 대선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제일 크겠죠. 네. 금리 인상, 테이퍼링 끝나는 거랑 그게 이제 가장 내가 봐서는 큰 이슈고,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저는 그게 제 촉각이고 대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뭐 정책에 따라서 그 정책에 따라서 그게 따른 수혜주와 피해주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좀 더 오르고 내리고도 좀 달라질 수 있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 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원전 예를 들면 뭐 누가 되는지 에너지 정책도 많이 바뀔 수 있는 거고. 하여튼 뭐 비슷한 점들이 거의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뭐 특히 뭐 건설 네. 장려 건설이라든지 뭐 음. 출산 이런 것들에 대한 다 그런 것들은 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공통적인 거는 제외하고 수혜 피해 업체만 찾으면 되겠죠. 시장 질문 한 가지만 드리면 신희승 아이디님께서 내년 철강 수요가 궁금합니다. 내년에 철강 업종은 좀 어떻게 될까요? 철강 업종 이것도 보면 네. 결국 뭐 물론 건설하고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내년 어쨌든 건설 뭐 좋아질 거는 분명한 거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중국을 또 철강이라면 중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중국이 뭐 지준율을 또 인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준율 인하하면은 어쨌든 건설 쪽이나 이런 쪽에 또 더 좋아질 거고 네. 그럼 철강 수요가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철강 업종은 뭐 좋아질 거는 같은데 뭐 포스코나 이런 주가는 뭐 별로 그렇게 뭐 별로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빠졌죠. 오히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빠졌는데 그래서 뭐 하락 조정 중에 있는 거고 이것도 내년에는 어쨌든 저는 뭐 업황으로는 좋게 봐요. 업황으로는 좋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쌀 때 뭐 사두시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익이 이번에 뭐 엄청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익이 엄청 좋네요. 그래서 분기별로도 이익도 이렇게 개선이 엄청 많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개선되는 것 비해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네. 그래서 뭐 내가 봐서는 그러게요. 이 개선되는 것에 비해 주가 계속 빠지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좀 뭐 원래 가치주니까 네. 원래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리 인상기에는 이런 가치주들이 또 올라가니까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눈여겨볼 만하다. 네. 자, 그럼 VAE 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조선업에 대한 현황 및 전망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선업이 네. 최근에 BDI 지수는 좀 하락했는데 네.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뭐 H&M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이제 뭐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졌죠. 어쨌든 뭐 물량이 뭐 12 그 전환되는 물량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전에 또 많이 올라서 뭐 조정 구간이고 네. 일단 그 물량 부담이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조선업이 중에 어쨌든 이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작년하고 제일 많이 팔렸던 게 뭐냐면은 네. 가스선하고 네. 컨테이너선이더라고요. 컨테이너선이 많이 팔렸는데 근데 이제 뭐 탱커선이나 벌크선 이런 것들은 별로 안 팔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순환 주기가 있어요. 뭐 10년 뭐 보통 이제 팔아야 되는 주기가 있는데 네. LNG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늘 뭐 리포트도 그렇지만 보니까 제발 그만 수주받아라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만 수주받아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제 내년 피크아웃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이제 다음 해에 원래 주가라는 게 항상 보면은 실적이 잘 나올 때가 고점일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럼 내년이 피크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게 이제 단점인 거고. 어쨌든 제가 봐서도 이제 원래 피크라는 게 2022년, 23년까지가 그 교체 주기예요. 교체 주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년이 아마 조선업은 네. 마지막 어떻게 보면 피크 칠 것 같아요. 내년이 뭐 23년까지라고 예측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 좀 뭐 주가가 반등한다면은 주식은 좀 지금은 싼 자리예요. 싼 자리고 뭐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또 뭐 현대중공업 뭐 소송에서 쳤더라고요. 이게 임금 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6천억인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더라고. 그래서 이게 주가가 하락했는데 네. 이런 것들 악재가 나왔으니까 또 오히려 제 같은 경우는 악재가 나올 때 악재가 반영되면 오히려 매수 기회일 수도 있어요. 네. 악재가 남들이 보통 갑자기 확 떨어졌네. 확 떨어졌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 같은 날에 악재가 나오고 다른 악재들도 또 뭐 그리고 또 보호의 수가 또 풀렸거든요. 네네. 뭐가 보호의 수가 풀려가지고 이게 겹악재가 겹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악재가 겹쳤으니까 하락할 때는 오히려 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근데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가 생각에는 이런 이제 이렇게 오히려 양봉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이게 악재가 나오는데도 처음에 악재가 나와서 그런 거는 이제 약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이런 주로 악재를 좋아하다 보니까 악재 때 한번 진입하는 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안 밀린다면 하락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나쁘지 않은. 네, 오히려 그렇게 악재 때 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 내년에는 이제 피크치 수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년 후내년부터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클이 한 2025년부터 다시 또 사이클이 더 돌아와요. 그래서 25년까지는 네. 또 이게 그 가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2년, 3년 제외하고 나면. 자,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대박 부자님이 남겨주셨는데, 하락장에서 존버하는 방법, 손절하고 갈아타는 방법, 추가 매수하는 방법, 분할 매수 및 분할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뭐 하락장에서 존버하는 거, 그다음에 손절하는 거,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떻게 앞에 세 가지는 다 좀 물렸을 때 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네. 물렸을 때 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게 좋겠냐, 뭐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닌가.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락장에서 존버를 당연히 존버죠. 하락장에서 뭘 방법이 없잖아요. 하락장에서는. 그래서 더 살 수만 있으면 사실은 땡큐인 거죠. 하락장에서는. 네. 제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 이제 현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고. 그렇죠. 만약에 뭐 신용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빨리 뭐 하락장에서는 그런 거는 없애야 되는 거죠. 없애야죠. 신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애야지 버텨낼 수 있는 거. 안 그러면 깡통 차니까 신용 이런 건 없애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손절하고 갈아타는 방법은 제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보초병, 뭐 본진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집중을 하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내가 확실해 하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내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를 보초병 보내는 것들을 오히려 다 날려버려요. 날려버리고 있잖아요. 본진으로 다 넣어버리지. 본진으로 다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확실하다.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자신 있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다 더 집어넣어야 되고. 아, 이건 나는 모르겠어. 만약에 내가 10종목이 있어. 그러면 10종목 중에 내가 한 종목만 잘하고 나머지는 다 이 종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이런 기업도 다 날려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확실한 기업에 넣어버리는 게 좋다. 예. 그렇게 하면서 추가 매수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그래서 현금이 있는 분들은 떨어지면 그냥 계속 땡큐인 거예요. 하락장에서 땡큐하고 사모으시면 되는 거고. 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매일 안 사요. 그냥 왜냐하면 싸게 사면 게 좋은 거잖아요. 주식을 위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죠. 저는 그걸 떨어지면서 항상 제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져. 또 이렇게 좋아. 더 떨어져도 좋아. 그러면 밑에다 계속 받쳐서 체결되면 땡큐. 더 떨어져도 땡큐. 이렇게 사거든요. 뭐 위로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상승 중에서 뚫고 가는 자리에서야 뭐 추가 매수하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하락장에서는 계속 더 떨어져 하면서 사는 거죠. 더 떨어져도 좋아. 그 최고종 바닥일 때 연락 좀 주세요. 바닥은 몰라. 하여튼 계속 사다 보면 그쪽이 바닥이 되겠더라고. 대표님 많이 물렸었거든. 아, 내가 많이 물렸는데. 내가 들어갔을 때 나는 적어도 비싸진 않은 거겠죠. 아, 내보다 이거 마이너스 많이 났는데 엄청 샀는 종목. 그런 거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 승훈 아이디님께서 애플, 현대차 모두 내년에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상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기술로 알고 있거든요. 가상, 그게 뭐냐면 컴퓨터로 테스트를 실제 운행하는 것처럼 자율주행이면 실제 운행하는 것처럼 여기서 먼저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도로에 안 나가더라도 이 도로에 나간 거랑 똑같이 테스트를 하는 그걸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꼭 여기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스마트 시티, 뭐 주택 집 지을 때도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도로 교통 흐름 이런 까지도 다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하는데 뭐 이 기술은 뭐 사실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보여지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회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기술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왜냐하면 굳이 돈 들여서 실제로 테스트할 필요가 없는 거죠. 훨씬 싸게 할 수 있는 훨씬 싸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가상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이제 특화된 기술이라고 보여지고. 좋게 보여주시네요. 네네. 자, 이제 종목도 진단 시간을 좀 더 가져볼까 하는데 아까 전에 이제 카카오, 뭐 네이버,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얘기했으니까 시가총액 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많이 반등했는데요? 네, 많이 반등했네.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뭐 이게 포텐셜은 아직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해요. 포텐셜은 뭐 계속 이렇게 계속 매출이 가고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기별로도 한번 볼까요? 분기별로도 계속 늘어나고 매출액이.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사실은 이게 너무 고평가돼 있어서 그렇지. 지금 뭐 시총이 63조니까 63조인데 이익은 뭐 지금 3천억, 뭐 3천억 정도인데 올해는 뭐 5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는 뭐 조단위 이익은 나겠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따라올 때까지는 물론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지금 현재는 다시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이 되거든요. 원래 하락 조정을 마치고. 그렇네요. 예, 일단 뭐 다시 뚫어가지고. 언제 이렇게까지 올라왔지? 나는 지금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약간 지금은 약간 어떻게 추세상으로는 약간 걸리는 자리긴 하네요. 걸리는 자리고, 이렇게 눌림목 줄 때 한번 들어가 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나 요 밑에, 이런 자리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LG화학이요. LG화학요. 저는 2차 전지는 정말, 2차 전지는, LG화학은 이제 2차 전지라고 볼 수 없죠? 조금, 그죠?
일조학은 뭐 이자 진짜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네. 여기도 자리가 많이 빠져서 너무 차트상으로는 많이 빠졌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캔들상으로는 3스타라고 해요. 3스타. 3스타. 이거 3스타라고 떴는데 왜요? 3스타가 떴어요. 별이 3개가 떴잖아요. 다시 지워줄게요. 지웠죠. 이거 보면 별명이 3개 떴죠. 네. 스타. 이게 유성형이라고 하거든. 별이 3개가 떴잖아요. 이 캔들상으로는 이제 이게 어떤 의미예요? 캔들상으로는 어디로 갈까는 이제 보통 도쟁이 이렇게 뜨고 나면 이렇게 특히 하락이 이렇게 충분히 되고 나서 이런 도쟁이 뜨면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은 자리예요. 전환될 많은 자리인데 이런 별이 3개나 뜨는 거는 이게 참 드문 케이스인데 잘 없는 케이스인데 여기서 다시 요 세리스타보다 위에서 양봉이 예를 들면 하나 나온다면 이렇게 양봉이 하나 나온다면 네. 완전 어떻게 보면 보통 상승으로 들어가는 캔들이에요. 네. 상승 캔들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표상에서 제일 저점을 빨리 잡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꿀팁이에요. 이것도 네. 꿀팁인데 그렇네요. 이런 게 이제 바닥 자리에서 잡는 지표예요. 바닥 잡는 지표인데 양봉이 안 뜨면요? 안 뜨고 밑으로 하락하면 오히려 위험하죠. 밑으로 하락하면 여기에 깨진다면은 여기 깨지고 밑으로 간다면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뒤에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에너지 솔루션이 뭐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얘는 이제 다른 화학 업종으로만 봐야 되는 거니까 뭐 근데 뭐 이것도 유가랑 뭐 여러 가지 연동이 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원래 주식은 또 쌀 때 사야 되는 거니까 네. 주봉상으로 볼까요? 주봉상으로 보면 어쨌든 하락 추세 채널에 있고 다 지금 자리는 다 저점이네요. 자리는 저점이고 채널상에 있고 다행히 이런 저항대가 있으니까 네. 저항이 아니고 지지입니다. 지지대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여기서 만약에 받고 올라간다면은 이 정도까지 더 상승할 수 있는 네. 여력은 있습니다. 좀 80만 원, 90만 원. 화학 친구 SDI는요? 삼성. 요즘 이번에 오늘 물적 분할 그거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 들었어요? 오늘 못 들었습니다. 오늘 나왔나요? 오늘 나와서 삼성물 이제 법안으로 이제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재상장하는 걸 막겠다 했거든요. 그럼 삼성 SDI는 아직 물적 분할 안 했잖아요. 네. 안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호재인 거죠. 호재니까 뭐 물적 분할 할 일도 없고 왜냐면 원래 얘는 뭐 어차피 반도체 전공이니까 반도체가 아니라 배터리만 전공이 주가 배터리가 주니까 얘도 이제 바닥상으로 다 차트상으로 다 둘 다 바닥이래요. 둘 다 바닥인데 어쨌든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는 두 개 다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내년부터는 어차피 계속 배터리 쪽은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캐파라는 건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익으로 나야 되지 않나. 이익으로 나야 되니까 그냥 뭐 쌀 때 최대한 조정 받았다고 생각할 때 사모으면 되고 얘는 열봉상에서 벌써 약간 캔들이 나왔잖아요. 도치액이 나오고 도치 나오고 이게 양봉이 나온 상태로 얘도 약간 느낌상으로는 거의 3스타가 나온 거예요. 이런 제 같은 경우 이런 조그만 것도 이런 것들도 도치액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얘도 양봉이 나오지 않은 내 촉으로는 양봉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자리예요. 이렇게 3스타가 나오고 나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반대로 볼래요?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여기 이것도 제가 보는 건 3스타예요. 요 3스타가 뜨고 이렇게 하락을 버려요. 반대로 음봉이 나오고 하락해버리죠.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나오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차트상으로만 접근해서 그런데.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꼭 맞지는 않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참고만. 그래서 만약에 뭐 깨진다면 별로 안 좋을 수 있고. 네. 자, 남은 건 이제 현대차, 기아. 현대차도 사실 이게 작년에 이게 애플카를 해가지고 그때 뭐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때. 네. 이거 그 과하게 오른 거에 조정을 지금 1년 동안 준 거죠. 네. 1년 동안 준 거고. 그래서 그래도 뭐 얘는 이제 뭐 수소차,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뭐 최근에 뭐 제네시스 뭐 1억 6천짜리 뭐 제네시스 1억 6천짜리 나왔다 그래서 국내차 중에서는 뭐 최고 비싼 차로 나왔더라고요. 그 리무진처럼 뭐 나왔던 거, 농바딩인지 뭐 나왔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잘 팔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기능들을 다 넣어놨겠죠. 네. 그래서 뭐 제가 봐서는 현대차가 기능적인 면에서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디자인과 또 얘는 이제 해외 시장에서 경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가격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인데 어쨌든 뭐 환율적인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180원이더라고요. 뭐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을 작용하고 있고 네. 뭐 저는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쳐서 뭐 로봇 쪽 다이나믹스도 있고
물론 뭐 중국의 업체보다는 가격 경쟁력에서는 윤리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많이 앞서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충분히 조정을 거쳐서 시간 쫓아서 내년쯤에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간 조정을 충분히 줬습니다. 하나, 둘, 셋, C파 거의 다 맞췄다고 보여지고 조정군 A파, B파, C파 뭐 이렇게 전파동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게 지금은 충분히 뭐 이거 채널상에 있고 삼성전자랑 비슷하네요. 자리상으로. 근데 이제 이것도 결국은 어쨌든 뭐 회사 가치로는 엄청 싸잖아요. PER, PBR로 보면 엄청 싼데 결론은 그래서 선진국 지수가 편익되면 뭐 이런 것들 두 배 가는 거는 쉽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한은 거의 뭐 똑같다고 보면 될까요? 뭐 저는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일 단점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애플카가 뭐 이게 뭐 이쪽으로서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똑같네요. 이건 현대차보다는 그래도 더 모양은 더 좋네요. 제가 보는 것으로는 거의 중심선이 위에서 있으니까 추세선이 이게 하락 추세도 살짝 돌파하는 기미가 있고 아직은 돌파를 안 했네. 이렇게 이제 요거를 위로 올라서면 이제 오히려 상향 하락 추세를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만 보시죠. 카카오뱅크. 네. 이제 주로 차트로 이제 시총이 10위가 됐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랐다가 결국은 많이 하락했네요. 이거는 사실 지표상으로는 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다른 은행제에 비해서는 고평가돼서 지표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뭐 요즘 이제 어쨌든 MZ 세대들은 이런 카카오 이런 걸로만 다 쓸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장기 성장적인 면에서는 뭐 제가 봐서도 이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유저들은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나는 거죠. 흑자네요? 네, 흑자죠. 흑자였구나. 분기별로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네. 일단 분기별로도 이익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그다고 결산상으로도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회사의 입장은 다른 은행에 비하면은 숫자적인 면에서는 뭐 이게 30조니까 숫자적인 면에서는 좀 못 따라오죠. 다른 은행들은 뭐 거의 뭐 PER이 5대 이하니까 뭐 5대가 아니라 3대 이럴걸요. JB 한번 볼까요? 아까 얘기한 JB 금융지주 1조 7천억인데 1년에 4천억씩 벌잖아요. 그러니까 뭐 PER 5대가 지금 올해도 거의 5천억 이상 벌겠네요. 지금 분기 6천억 가까이 벌겠네요. 6천억 벌면은 PER로 따지면은 3대네요. PER로 따지면 3대예요. 그렇게 뭐 PER로 따지면은 뭐 이게 아직도 싸잖아요. 이걸 옛날에 4천원 했으니까 지금 뭐 이게 4천원 했는데 지금 8,700원 오늘도 또 올랐네. 야, 이거 계속 신고가네. 그런 거 따지면은 나는 뭐 이렇게 가치적인 면에서는 이걸 제 같은 경우는 못 사요. 제 같은 경우는 못 사는데 카카오뱅크를 제 같은 경우는 못 사는데 성장적인 면에서는 좀 시간이 충분히 조정을 하고 나면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가볍게 섹터들만 좀 몇 가지만 여쭤보면 게임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2022년에는? 이제 옥석 가리기는 있겠죠. 게임주들이 물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이제 신작들이 이제 요즘 이제 NFT로 막 다들 뭐 전환했잖아요. 난리죠, 아주. 난리가 아닌데 어쨌든 국내에서는 뭐 규제를 한다 그러고 그래도 해외 시장에서는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서 수익이 날 수 있는 회사들은 이익이 개선되는 게 분명하니까 어쨌든 이익이 나는 회사들은 그리고 신작이 히트가 치는 회사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신작이 계속 나와서 히트 치는 업종들은 올라갈 거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뭐 도태될 거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또 그럼 핫한 엔터 쪽은요? 엔터 쪽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먹고 살 수 1등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뭐 게임, 엔터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1등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콘텐츠 기업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잘 내는 기업들은 잘 내는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이익이나 동반돼서 성장을 한다고 보여지고 근데 너무 또 많이 오르면 저는 이제 좀 피해라. 그리고 많이 올리고 충분히 이제 하락 조정을 줬을 때 투자해라. 그게 너무 이렇게 뭐 고평가되는 구간 제외하고 또 다시 최대한 또 눌림목 줄 때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식음료는요? 식음료는 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2차 실적 장세에는 무조건 소비재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소비재는 뭐 일부 차도 물론 포함되지만 아까 뭐 자동차도 될 수밖에 없는 게 차, 그다음에 뭐 먹는 거 다 이런 것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뭐 음식료 쪽은 또 K 한류가 충분히 또 이런 것들이 1등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K푸드가 또 세계적으로 성장을 해서 또 1등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료주들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백화점, 편의점은요? 백화점도 어떻게 보면 아까 했다시피 뭐 백화점은 물론 소비재잖아요. 그렇죠. 소비재 섹터니까 그것들도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뭐 아까 첫 번째
뭐 돈 있는 사람도 쓰지만 이제 다음에는 이제 월급에서 돈 받은 사람들도 쓰는 장세가 올 것이다. 백화점 뭐 하고 편의점이 사실은 리테일도 또 괜찮다고 봐야죠. 그렇죠. 마지막 세트 의류만 한 멘트 해주신다면. 의류도 좀 전에 있다시피 이제 소비재잖아. 네. 그래서 그것들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매출액 성장하고 이익 성장이 나는 기업들을 잘 찾아서 옥석가리기 해서 투자하시면 돼요. 대표님은 중성주 위주로 투자하시죠? 그렇죠. 보통 시총 몇천억 이하이신 거죠? 뭐, 한, 5천억 이하에서, 천억 전으로 주로 많이 하죠. 5천억 이하가 주로 이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천억대 근처가 많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뭐, 천억이라는 건 엄청 큰 돈이지만, 주식 시장에서 시가총액 천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종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투자할 때 내가 수익을 얻게 되면 크게 벌 수도 있지만, 크게 잃거나 상폐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성주 투자할 때 대표님 따라서 할 때 뭔가 좀 조심해야 되거나 이런 거 꼭 체크해야 된다. 뭐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망하면 안 되니까, 네. 일단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 그리고 뭐 또 적자가 연속적으로 나지 않는 기업, 네. 그리고 뭐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지 않는 기업, 네. 그리고 뭐 공시나 이런 것들을 자꾸 위반하지 않는 기업, 네. CB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행하지 않는 기업. 망하지 않고 적자가 없고 대표이사가 자주 안 바뀌고 그다음에 공시는 제대로 하고 이제 CB나 전환사채 같은 것들을 잘 하지 않는 너무 많이 발행되지 않는, 그리고 이제 꼭 나쁘진 않은데 네. 그게 발행해서 요즘은 이제 사업적으로도 뭐 물론 네. 전환해서 잘 되는 경우도 그 현금이 네. 잘 회사가 잘 돌아갔을 때는 엄청나게 네. 해가 아니라 덕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맞진 않지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회사가 재무 구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남발하는 기업들은 문제가 있다. 그럼 이제 반대측에는요? 네? 반대측에 좋은 거를 뭘 체크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자산 가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매출액 성장이 있고, 이익 성장이 있고, 신사업을 할 수 있고, 네. 앞으로 뜰 수 있는 테마가 있어야 되는 거죠. 트렌드에 맞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선정하면 텐베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대표님 그렇게 해서 투자하시면 보통 종목 선택했을 때 성공확률 몇 %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90% 정도는 90% 성공. 95%는 성공. 플러스가 낮다. 그렇죠. 망하지 않으면 다 성공한 것 같아요. 상패 안 나가면. 그럼 망하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는 왜 생겨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방금 정해준 대로 안 한 거죠. 안 한 거고 남 얘기 듣고 해서 실패한 거예요. 남 얘기 듣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실패한 거고, 네. 그래서 자기 기준에 가르쳐준 기준에서 막 적합하게 투자하면 네.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 기업에는 사면 네. 언젠가는 때가 맞춰서 다 올라와요. 그 대신 이제 그게 올라올 수 있는 네. 뭐 모멘텀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가치가 있는 회사에. 근데 또 천억대 이 미만의 많이 회사들은 거래량도 아무래도 좀 적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 그럴 때 좀 자기가 뭔가 빠져나오려고 할 때도 쉽게 못 빠져나오고 하는 그런 좀 사례도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죠. 거래가 안 되니까 자기 팔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거래가 안 되니까 팔기 쉽지 않으니까 계속 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래가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뭐 가져갈 수 있는 거, 거래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대출도 안 돼요. 대출이 안 되니까 뭐 리스크 할 일이 없는 거죠. 반대로. 그 대신에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끌고 가서 특히 있잖아요. 거래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보통 거래가 안 될 때가 대부분 바닥이 많아요. 거래가 안 될 때가 바닥이지. 거래 막 터질 때는 오히려 올라갈 때예요. 그게 팔 때예요. 거래가 올라갈 때는. 그 본래 이제 상승할 때 뭐 전조진주가 거래지만은 네. 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안 될 때 주로 사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좀 바닥의 확률이 근데 높다. 이제 거래가 안 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안 될 때가 대부분 바닥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나중에 거래가 아예 안 보통 되지 뭐 않나요? 아까 뭐 대형주들도 네. 다 거래가 제일 안 될 때 보면 나중에 뭐 카카오도 거래 안 될 때가 제일 바닥이에요. 여기 보세요. 카카오 여기도 보면 안 될 때가 바닥이잖아요. 카카오 한번 볼까요? 다 거래 안 될 때가 바닥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지 볼까요? 거래 안 될 때가 여기 바닥이죠. 거래 안 될 때가 거래가 터질 때가 오히려 상투. 그죠? 거래 안 될 때가 바닥이에요. 거래가 거의 안 적을 때가 거래 안 될 때 사셔야 돼요. 거래가 바닥일 때가 바닥이다. 자, 2021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많이 힘든 한 해 좀 보내셨을 텐데 또 배재현 대표님 2020년에 인연을 맺고 2021년에도 뵙고 있는데 내년에도 뵙겠지만 좀 시청자분들에게 내년 투자 좀 어떻게 하시면 좀 좋은지 그리고 연말 마지막 인사 해주신다면. 올 한 해 솔직히 장이 뭐 대부분 다 어려웠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네네. 뭐 어떻게 보면 장이 뭐 계력장이라 그래야 되나? 좀 쉽지 않았을 건데 아마 일반인 투자가들도 쉽지 않았고 트레이더 분들도 쉽지 않은 장이었는데 또 주식이 뭐 항상 뭐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제가 생각에는 그래도
뭐 선방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오른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하락 안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또 오르는 섹터들도 많이 나왔고. 네. 그래서 뭐 주식은 항상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존재하니까. 네. 그리고 인생사가 그런 것 같아요. 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또 좋을 때를 기약을 하는 게 항상 뭐 살아가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좀 원래 성격이 좀 약간 낙관적이다 보니까 좀 나쁜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또 좋은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장세도 또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내년에 다 대박 나시고, 또 무엇보다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으니까 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내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엔 또 배지한 대표님 말씀대로 좋은 생각으로 가득한 시청자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만나뵌 손님은 슈퍼게임 배지한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